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동 맑은내과 원장 신장내과 전문의 송세빈입니다. 오늘로써 일곱 번째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번 나빠진 신장 기능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신장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까? 또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은 없습니까?"라는 한 가지 질문과 그러면 저는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되나요? 투석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언제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걱정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희망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나빠진 신장 기능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되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서 많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자기가 나빠진 그 콩팥 기능이 제대로 평가됐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건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걸로 인제 평가를 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은 뭐냐? 신장이 1 분에 여과할 수 있는 혈액이 120 밀리리터 정도가 됩니다. 100% 기능일 때. 그런 거를 인제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는지를 보는데, 그거는 혈중에 있는 크레아틴이라는 것을 농도를 재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크레아틴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근육에 보면은 크레아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크레아틴이 뭐 인제 막 운동을 하겠죠. 운동을 하고 근육이니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크레아틴이 에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남는 부산물들이 크레아티닌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것이 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느냐? 근육에서 나오는 건데. 크레아티닌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쁠 때는 당연히 배설이 잘 안 되겠죠. 배설이 안 되다 보면은 혈액 내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혈액 내에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면 '아, 이분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크레아티닌이 근육에서 온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혈액 검사를 하면은 크레아티닌이 상승을 해서 신장 기능이 나쁜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장 기능 이상이 되겠죠. 그럴 경우를 몇 가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근육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에서 PT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자전거를 굉장히 심하게 탔다든지, 그런 경우에 와서 검사를 하면 크레아틴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게 되고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인제 여러 가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데 그중에서 크레아틴 보충제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드시면 결국은 크레아티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제 육류에도 크레아티닌이 있기 때문에 그 크레아티닌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크레아티닌으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다음 네 번째는 일부 크레아티닌을 높게 나오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는 약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제산제로 쓰이는 시메티딘이 있고, 항생제의 셉트린이나 박트림이라고 하는 요로 감염 때 많이 쓰이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성분인 트리메서포림이라는 성분이 크레아티닌을 높게 나오도록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 약이라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많이 쓰이는데, 그거 말고 중성 지방을 낮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 중에 대표적으로 페노파이브레이트라는 제제가 있는데, 그 약들을 어느 정도 장기간 드시면 크레아틴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크레아틴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무슨 약 현재 약을 드시고 있어요?" 여쭤봤을 때 생각보다 요 페노파이브레이트 제제를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신장 기능은 정상인데 높은 것처럼 나타낸다고. 요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이 신장 기능이 나쁠 이유가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하면 일단은 만약에 이분이 최근에 고강도 운동을 한 경우가 있으면 일단 운동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단백질 보충제, 크레아틴 보충제를 드시고 있었으면 요것도 끊으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약 중에서 페노파이브레이트 제제 같은 것도 드시고 있었으면 요것도 한번 끊어 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1 주일 정도, 길어봤자 한 2 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분은 운동이라든가 보충제, 약에 의해서 잠시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안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 말고 다 인제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다시 크레아틴이 상승으로 나오는 경우, 가짜 이상이 아닌 진짜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다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인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크레아틴이 높아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말고 혹시 과거에도 검사하신 적이 있는지, 검사하셨으면 혹시 쪼끔이라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예전에 아니면 요번에 검진했었을 때 초음파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전에 검사한 게 있으면 일단은 검사 기록을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갖고 와서 예전부터 조금씩 높아져 왔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최근까지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높아져서 오신 건지, 초음파를 했는데 만약에 초음파를 했는데 양쪽 콩팥의 사이즈가 몇 센치 정도인지 보고 이분은 갑작스럽게 나빠진 급성 신손상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조금씩 나빠진 만성 콩팥병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왜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내가 나빠진 신장 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빠진 이 신장 기능이 급성으로 나빠져 있을 경우에는 돌아올 경우가 많고, 만성 콩팥병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급성 신손상은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신장 기능이 아주 정상이었어요. 아주 정상이었고 초음파를 봐도 양쪽 신장 크기가 정상이에요. 보통 이제 초음파를 했었을 때 양쪽 신장이 작아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만성 콩팥병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보통의 경우는 양쪽 콩팥이 9cm 정도 밑으로 둘 다 작아져 있으면 이제 신장 크기가 많이 작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장 기능도 정상이고 초음파상 신장 크기도 정상이고, 환자분하고 이제 최근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쭤봤을 때 요즘에 장염이 되게 심해서 설사도 많이 하셨고 아니면 구토도 많이 하시고 그에 따라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수액 공급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굉장히 탈수의 그런 증상이 있었다. 아니면은 요즘에 무슨 폐렴을 앓았다든지 신우신염을 앓았다든지 여러 다른 감염성 질환이 있었다. 열이 많았다. 그럴 경우, 아니면은 흔하지는 않지만 내가 최근에 간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아니면 심장이 안 좋았다. 타장기가 손상에 의해서 있었을 경우에 요런 신장을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교정 가능할 때 이제 급성 신손상이라고 하는데, 장염으로 심하게 설사하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잠깐 높아졌다 그래도 수액을 주죠. 수액을 주면 신장 기능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신손상에서는 50% 정도에서는 다시금 정상적으로 신기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느냐, 언제 돌아올 수 있냐, 이것은 되도록이면 악화시킨 요인들을 빨리 찾아서 이걸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악화 요인을 교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정이 늦어지면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50% 정도에서는 정상 기능으로 회복을 가능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투석으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투석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나머지 50% 내에서도 일부는 잘만 조절을 하면 정상적으로까지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장 기능을 평가했는데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신기능이 지금 안 좋아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빠진 게 아니고 잘 살펴보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안 좋았어요. 조금씩 안 좋아서 계속 요즘에 조금 더 높아진 경우다. 요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젠 만성 콩팥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성 콩팥병의 정확한 정의는 사구체 여과율이 100%일 때 120이라고 했죠. 이게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으로 떨어져서 이제 60이 되겠죠. 60으로 떨어지면 이제 30까지가 3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더 떨어져요. 근데 15까지 떨어지면 30에서 15 사이가 되면 4단계가 되고, 15 밑으로 떨어집니다. 15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10% 정도, 12%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떨어지면 이제 5단계가 되는데, 이 5단계가 되면 이식이나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안 가도록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3단계도 45를 중심으로 해서 3A 단계, 3B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시면 1단계, 2단계도 있죠. 이건 뭘까요? 사구체 여과율은 60 이상인데요. 사구체 여과율은 60 이상이지만 신장에서 유래된 혈뇨나 단백뇨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 내가 만성 콩팥병이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라고 여쭤보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논문에 의하면 이 만성 콩팥병 3기 환자의 반 정도는 10년 이내에 4기에서 5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기 환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은 연간 약 1.5%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난 지금 벌써 3기인데 내가 10년 이내에 그러면 투석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요것을 이제 해석하면은 그럼 나머지 50%가 있죠? 이 50%는 10년이 지나도 그냥 4기나 5기로 안 가고 3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으면 뭐 크게 지금 당장 투석을 걱정해야 되거나 그런 단계도 아니니까 그런 희망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3기에서 4기,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느냐?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위험 인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콩팥을 나쁘게 하는 기저 질환들이 있죠. 제일 많은 것들이 이제 당뇨가 있겠고, 고혈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콩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사구치 신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기저 질환이 당뇨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조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 단백뇨가 나오고 또 그 단백뇨가 많을 경우에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 단백뇨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 자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3단계 중에서도 초기 3A에 있는 것보다 4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조금 더 진행된 경우가 조금 더 4기나 5기로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고 내가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나빠져 있으면 앞으로 그러면 손 넣고 있어야 되고, 뭐 앞으로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의사들이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도 목표로 갖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거, 최대한 더 나빠지지 않게. 두 번째, 그게 만약에 힘들 경우에는 최대한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최대한 투석을 안 하게끔 하든가,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하게끔. 물론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데 늦게 맞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나 합병증들을 예방해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거를 최대한 늦추는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장 기능이 내가 현재에서 더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약제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인 질환들 있죠. 특히 고혈압, 당뇨,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여기 또 나오죠. 내가 지금 단백뇨가 나오지 않더라도 단백뇨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단백뇨가 나온다면 그 단백뇨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약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요독증의 증상이나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철저한 식이요법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염식, 저칼륨 식사, 저염식사, 저수분, 체중 관리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져 있어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당뇨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져 있다, 어느 정도 나빠지거나 혹은 소변에서 이제 혈뇨가 나와요, 단백뇨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보시고 상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약물이 뭐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신장 기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약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약은 많이 나와 있지만 정상적으로 확실히 돌리는 약은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신장 기능을 확 나쁘게 하는 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NSAID라고 하는데, NSAID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쉽게 접하는 약들입니다. 의사한테 가지 않더라도 약국에 가서도 충분히 그냥 일반 약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브루펜 같은 것도 있고, 덱시브루펜, 뭐 낙센 그런 거는 처방전 없이도 그냥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열날 때도 해열 작용으로 쓰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어디 아플 때 뭐 관절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 뭐 목이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런 진통이나 항염증 작용으로 굉장히 쓸 수 있는 좋은 작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작용에 비해서 심할 경우에는 위 12장 궤양을 일으킨다든지 위장관 출혈도 일으킬 수 있지만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염진통제가 어떻게 콩팥을 안 좋게 하느냐?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를 해서 급성 신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 이외에 칼륨을 높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트륨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종도 그 자체가 부종도 일으키고 소변으로 다량의 단백뇨가 발생을 해요. 그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신증후군도 일으킬 수 있고 급성 신손상 말고도 만성 콩팥병 자체도 일으킬 수 있는 콩팥에는 콩팥 자체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약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신장 기능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저기 관절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되게 아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실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꼭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라 그래요. 뭐 처음 보는 병원에 가시거나 그러면은 뭐 혈액 검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신장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쓰는 약들을 뭐 그냥 쓰실 수 있죠. 이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내과든지 소아과든지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약인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소염진통제 대신 다른 약을 아마 주실 겁니다. 소염진통제 대신 다른 약으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약으로는 우리가 이제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약은 그 약도 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인데 대표적으로 진통 작용보다는 해열 작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하루에 4g 이내로 드셔야 됩니다. 4g 이상 드시면 보통 콩팥보다는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처방전으로 쓰는 타이레놀 처방전은 650mg이기 때문에 하루에 6알까지는 쓸 수 있고요. 물론 그 보통 간격을 이제 8시간, 8시간 간격으로 쓰시면 되고 나는 이제 해열 작용보단 진통 작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타이레놀만 먹어서는 내가 진통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를 쓰는데요. 뭐 약 그 이름 자체도 트라마돌이 되겠고 아니면 이 트라마돌 성분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붙여서 만든 복합제라고 울트라셀 상품명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그 타이레놀보다는 훨씬 더 진통 장애가 큰데 다만 이 약들은 많은 경우에서 어지럼증이나 구역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이 약을 드시고 어지럽고 구역이랑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 약을 계속 드시지 말고 중단하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을 한번 먹어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던 분들은 어 또 다음에 또 먹으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요런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약을 되도록이면 변경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대표적으로 콩팥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는 CT 조영제가 있습니다. 그냥 CT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주사 맞으면서 쓰는 CT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그 주사가 조영제가 되는데요. 요 조영제도 급성으로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그 정의가 CT 조영제를 쓰고 48시간, 72시간 이내에 크레아티닌이 25%, 원래 그전에 크레아티닌보다 혹은 0.5 이상 상승했을 때 급성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송상이라고 하는데, 그 조영제도 뭐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뭐 세뇨간의 세포 독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콩팥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모든 분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인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내가 또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 이미 내가 뭐 굉장히 뭐 설사하고 식사를 못해서 탈수가 됐어. 그리고 신기능도 이미 나빠져 있어. 또 거기에다가 내가 소염진통제나 다른 콩팥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약물들을 동시에 섭취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신손상이 그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은 뭐 나빠지더라도 많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조영제를 이용한 CT를 못 찍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CT, 그러니까 조영제 쓰기 전과 후에 충분하게 저희가 이제 생리식염수라는 것으로서 충분한 수액을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요런 CT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을 어느 정도 막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럼 CT 조영제 네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MRI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MRI도 그냥 MRI 찍는 게 있고, 가돌레늄이라는 또 그 MRI 그 또 조영제가 있어요. 그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신장 자체에 독성이 있다기보다는 신장이 나쁘신 분들, 특히 5기 정도의 그 신장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한테 요런 걸 썼을 경우에는 일부이지만 여러 가지 피부나 신체 여러 가지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돌로님이나 그런 걸 이용한 MRI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짜로 꼭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영제를 넣고 CT를 찍되, 다만 말씀드렸듯이 전후에 충분하게 수액을 공급한 다음에 찍는 게 좋고요. 만약에 투석하는 환자나 5기의 환자가 가돌로님을 이용해서 MRI 찍는 경우에는 찍고 나서 바로 투석을 하는 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뇨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뇨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이고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메포로민이라는 성분의 약인데, 상품명으로 뭐 다이아백스, 글루코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보통 이제 하루에 2g까지 쓸 수 있습니다. 2g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약 자체가 약간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소화불량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락틱 애시도시스라는 유산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요거는 조금 더 중대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구체 여과율이 45 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원래 쓰셨던 분도 최대 용량을 1g 이내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내로 떨어지면 4기까지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 약을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CT를 찍을 일이 있어요. 뭐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메포르민 제제를 쓰시는 분들은 48시간 전에는 약을 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어도. 그래서 만약에 뭐 메포르민 제제를 당뇨 때문에 드시고 있는데 CT 조영제를 그냥 썼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이 더 많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산증도 증가가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제가 몇 가지 약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들인데,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항생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항생제도 있습니다. 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뭐 젠타마이신 뭐 그런 약들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항생제 자체가 인젠 콩팥이 나쁘면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약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조절 안 해도 되는 항생제도 있는데 조절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신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항생제 자체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사후 체결율이 몇 퍼센트 남았냐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횟수를 조절해야 된다든지 그런 약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항생제가 있죠. 그리고 항생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을 경우 항생제를 써야 될 경우에는 역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선생님이 아마 용량을 조절을 해 주든지 또 많은 경우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신장내과 가서 항생제를 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생제 말고 우리가 요즘에 대상포진 환자도 많이 늘어나 있죠. 대상포진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들 쓰는데 뭐 아사이클로비어나 뭐 발라사이클로비어나 팜사이클로비어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거 약 자체도 신장 기능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반드시 용량을 조절해야 돼요. 보통 팜시클로비어 같은 경우에는 250ml짜리를 하루에 3번을 일주일간 주는데 만약에 신장 기능이 60, 그러니까 반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그 약을 하루에 2번을 줍니다. 3번을 줘야 되는데 2번을 주고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1번만 줍니다. 그리고 15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 말기 그러니까 5단계까지 가면 그 약을 이틀에 1번 주는 이렇게 용량을 이나 횟수를 조절해야 줘야 되는 뭐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약 중에서 골다공증 약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뭐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드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내로 떨어지면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뼈가 더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아니더라도 많이 드시는 약들이 있죠. 비타민 D랑 칼슘 섞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칼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환자에서 그런 약들을 드시면 칼슘 수치가 높아져서 오히려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지 안 드셔야 되는지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장이 안 좋은 약제도 있고 조영제도 있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도록이면 예방을 하느냐. 되도록이면 뭐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당뇨가 있다든지 탈수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장이 안 좋은 약들을 같이 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기저질환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혈압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많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이 그 혈압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혈압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혈압의 목표가 이제 140에 90 이내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내가 뭐 관성동맥질환, 협심증이나 다른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 뛰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심부전이나 복부 대동맥 그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뇌졸중이 있었다거나 혹은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서 단백뇨가 같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서 당뇨까지 있으면 조금 더 철저하게 130, 80 이내로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단백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팥이 안 좋아서 단백뇨가 나오고 그 단백뇨가 또 나옴으로 인해서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단백뇨가 없는 환자도 단백뇨가 안 나오게끔 계속 약을 써야 되고요. 단백뇨가 있는 환자들은 최대한 단백뇨가 안 나오거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양 이내로 줄일 수 있게끔 굉장히 약을 먹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 단백뇨를 낮추고 또한 신기능 악화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단백뇨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였던 거의 유일한 약 중에 하나가 혈압약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혈압약의 성분이 발살탄, 텔미살탄, 무슨 탄으로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무슨 프릴이라고 끝나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AC 이니비터나 ARB 계열의 혈압약이 단백뇨도 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단백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런 약을 거의 루틴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약 말고도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GLT 이니비터라는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이고 현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인데요. 상품명으로 보면 포시가 자디앙, 슈글레아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뭐냐? 신장에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가 아주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 세뇨관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세뇨관, 근위세뇨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신장을 통해서 필터링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시 재흡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중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는 거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재흡수하는 걸 억제해서 그대로 포도당과 나트륨이 소변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나가니깐 당연히 그게 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또 소변으로 많이 나오고 나트륨이 나갈 때는 물도 걔가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뇨 효과와 나트륨 배설 효과가 있어서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도 일으키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장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작용이 있는데 신장을 여러 가지 인제 걸러내 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인제 작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서 그 사이에서 인제 걸러내 주는 건데 그거를 인제 하나를 단위를 사구체라고 합니다. 이제 사구체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구체 내의 압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이 단백뇨를 줄이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 사구체 내의 압력을 저하시켜서 단백뇨를 저하시킵니다. 단백뇨를 저하시키면 그만큼 신기능 악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요. 단백뇨를 한 연구에 의하면 30에서 40% 정도 줄이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거 말고 항염증 효과, 항섬유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장 자체의 보호 효과가 있고 요거는 신장 자체의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고 심부전의 입원 위험률을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나와 있는 굉장히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당뇨약으로서도 단백뇨를 줄이는 약으로서도 심부전해를 억제하는 약으로서도 굉장히 잘 쓰이는 약이 되겠습니다. 소변으로 당이 나가고 나트륨도 나가고 물도 나가기 때문에 당뇨약으로도 쓰이고 혈압도 낮추고 신장이나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체중 감량 효과는 일주일에 한 1kg 정도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물도 같이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 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처음에는 평소보다 물을 좀 많이 드시라 그래요. 한 컵이나 2컵 정도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드시라고 하고 초기에 탈수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처음에 약을 쓰고 1-2주 정도는 오히려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한 3이나 4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거는 대부분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니면 조금 지나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 약의 가장 큰 단점은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당이 만약에 그 소변에 비뇨기 계통에 세균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인제 먹잇감으로 쓰죠. 먹잇감으로 쓰기 때문에 요로 간염들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요로 세균 간염이나 진균 간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요로 간염들이 반복적으로 생겼던 분들 혹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아니면 소변 볼 때 너무 아파요. 근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가 많이 나오고 임상적으로 방광염이야. 그러면은 요럴 경우에는 이 약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주된 연구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콩팥에 대해서는 연구는 2020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해서는 당뇨 유무와 상관없이 사구체 여과율이 25에서 75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것을 39% 정도 감소시켰다. 투석으로 가는 신부전 위험성을 32% 정도 역시 감소시켰다. 그리고 2022년도에 발표된 연구에는 조금 더 안 좋은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구체 여과율이 20에서 45 정도, 보통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환자들이 이제 포함시켜서 했는데
만성 콩팥병 진행이나 그로 인해서 사망 위험성을 28% 정도 감소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죠. 요거 말고 이제 두 번째 약을 설명드리겠는데요. GLP-1 애고니스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GLP-1 애고니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약이 있죠. 마운저로 위고비. 마운저로 위고비가 이 GLP-1 애고니스트 계열의 약입니다. 요런 약들은 어떤 작용을 하냐? 제일 먼저 뇌에서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욕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작용 중에 위 움직이는 걸 좀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왔는데 쉽게 이게 밑으로 십이지장이나 소장으로 내보내지 않고 오래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쉽게 포만감을 느껴서 역시 덜 먹게 되는 거가 되고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반대로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나트륨 배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신장에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심장에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성분을 보시면 무슨 타이드라는 성분을 보시면 이게 GLP-1 애고니스트라는 있고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이는 요거는 역시 그래도 이제 기만약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마운자로라는 토르파타이드라는 약이 있고 위고비라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트루리시티라는 이 약은 이미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 당뇨약으로 당뇨 주사입니다. 주사로 이미 쓰였던 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들은 대부분 사구 제어율이 15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4단계까지 쓸 수 있고요. 하지만 트루리시티 같은 거는 15 미만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 약들은 그러면 내가 살도 쪄 있고 비만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만이고 내가 콩팥도 안 좋대요. 단백뇨도 있대요. 그러면 이 주사를 쓰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주사 자체가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일반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부작용들을 겪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이에요. 구역질을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반대로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식욕이 과하게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식욕이 저하가 돼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못 드세요. 탈수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더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투석한 환자뿐만이 아니라 5기 정도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식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구역질도 많이 나고 그 요독증의 증상으로 구토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환자에서 이런 주사를 쓰면은 훨씬 더 그게 악화가 되겠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투석을 조기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사를 맞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면 담낭염을 생각을 해야 되고 왼쪽 갈비뼈 아래가 많이 아플 경우는 췌장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반드시 특히 열이 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도 또 많이 쓰이는 피네렐론이라는 상품명 케렌디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이뇨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심장 질환에서 많이 쓰이는 알닥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계열의 약이에요. 비슷한 계열의 약인데 선택적으로 그 수용체를 차단해서 알닥톤보다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되어 있고 이 약도 항염증 효과, 항섬유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장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케렌디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2020년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케렌디아를 복용했을 때 주요 신장 복합 사건들이 한 18% 정도 감소되고 단백뇨 자체도 한 3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21년도에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인제 요거는 인제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에요. 심장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들 위험성을 주요 심혈관 사건들이겠죠. 예를 들면 무슨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13% 정도 감소를 시키고 심부전에 의한 입원 위험성을 거의 30%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장에 대해서 다른 연구 뭐 피델리티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신장 복합 위험성을 23%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도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성을 14%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약은 조금 쓰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제 보험 기준이 약간 좀 까다로워 갖고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포시가나 뭐 그런 약들은 내가 당뇨가 아니어도 콩팥이 나쁘고 단백뇨가 나오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케렌디아라는 약은 당뇨가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사구체 여과율이 25와 75에서만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어요. 75보다 높아도 안 되고 25보다 적어도 안 됩니다. 또 이 약은 혼자 쓸 수는 없어요. 혼자 쓸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단백뇨를 낮추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 있다 그랬죠. ARB라는 그 혈압약. 그거를 최대 용량으로 쓰고도 단백뇨가 나올 경우에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RB라는 약도 그렇지만 이 케렌디아라는 약 자체가 부작용으로 칼륨이 높아지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약을 쓰려면 반드시 그 병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병용하면 더 고칼륨 혈중들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들이 있고요. 서구체 여과율이 뭐 15 미만일 경우나 투석 시에는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젠 만성 콩팥병으로 다 진행이 되다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금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투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내가 약물로서 조절이 안 되는 폐 물 차는 거, 폐부종, 칼륨이 조절이 안 되는 고칼륨 혈증, 그리고 조절이 안 되는 대사증 산증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응급으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 중요해요. 식이요법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만성 콩팥병 1, 2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다음 단계로 3, 4단계로 넘어가는 걸 악화하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저염식과 저단백 식사를 해야 되고요. 빨리 말씀드리면 그 소금은 하루에 2g 이내, 나트륨은 2g, 소금으로 따지면 5g 이내로 드셔야 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 아무리 많이 드셔도 1.2g 이내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 3, 4단계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5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합병증들을 예방해야 되는데 저염 식사, 저단백 식사에다가 덧붙여서 저칼륨 식사, 저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는 것들이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몇 번을 통해서 비욘디에서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신규 약들이 있어서 살짝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신장 기능을 억제를 예방하는 약은 아닙니다. 칼륨 수치를 낮추는 약인데 기존에도 이제 그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뭐 투석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전해질 수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지금도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리메이트라는 뭐 가루약도 있고 과립도 있고 물약도 있고 되게 많은데 뭐 효과가 뭐 몇 시간 뒤에 나타난다든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다른 약과의 뭐 흡수를 억제하는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드시면 1시간 이내에 칼륨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다른 약들이 뭐 그런 거 뭐 상호작용도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아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아직은 이 약이 한 포에 10,000원 정도로 돼서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에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 보험으로 지정되고 그러면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 있고 그러면 빨리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사망률이 한 50%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빨리 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정기적으로 검사하셔서 내가 정말로 더 나빠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원인 질환 치료하시고 단백뇨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쓰시고 제일 중요한 거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를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 검사를 했습니다. 공복 혈액 검사 시 GFR이 이제 사구체 여과율인데요. 80 정도 나오고 식후 혈액 검사 시 GFR이 60 정도 나오는데 기준이 어떤 건가요? 어 제가 잠깐만, 이게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식후에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GFR은 크레아티닌, 혈중에 있는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은 그 고기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고기류에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크레아티닌이 높게 나오고, 크레아티닌이 높게 나오면 사구체율이 적게 나옵니다.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로 좀 더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식후보다는 공복으로 재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근데 계속 바뀐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크레아티닌 말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근육에 또 뭐 근육 운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뭐 고기를 먹는 거에 따라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고요. CT를 찍었는데 신장이랑 췌장이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장의 크기는 내 그 체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신장도 큽니다. 그리고 신장이 작은 분들은 신장도 작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양쪽 콩팥이 9cm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건 문제죠. 두 번째 질문.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콩팥에 좋지 않나요?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당뇨 환자한테는 백미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그것도 많이 나쁜 분들은 절대 잡곡밥 드시지 말고 그냥 백미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 잡곡밥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칼륨이 많기 때문에 칼륨이 많으면 여러 가지 뭐 근육마비라든가, 심할 경우에는 부정맥으로 심장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이 안 되면 또 투석을 일찍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백미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이제 도움이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약보다는 신장이 나쁜 분들은 피해야 되는 약이 있는 것처럼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칼륨이 높거나 인이 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했던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61세 남자인데 신장에 돌이 1.6cm 정도 되는데요. 가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장에 돌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문제를 일으킬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것을 통해서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혈뇨를 일으킨다든지, 감염을 유발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고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지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로결석과 같은 경우에는 최애 충격파를 하면 되는데, 신장에 있는 돌은 조금 달라요. 충격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문제가 되면은, 증상이 자꾸 반복되면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좌측, 우측에 물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물혹을 잘 봐야 돼요. 단순 물혹인지 아니면 단순 물혹이 아닌 복합 낭종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낭종을 분류가 있어요. 보스니악 분류라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EF 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초음파나 CT를 찍으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그냥 지켜봐도 돼요. 근데 EF는 6개월마다 봐야 돼요. 그게 변하는지.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그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비뇨기과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 물혹이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당뇨나 혈압이 없고 단백뇨도 없는 30대인데 신장 여과율이 75% 정도 나오는데,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는 단백뇨가 나오지 않아 해줄 게 없고 식이요법하고 문제가 생기면 오라고 하는데, 제 여과율에서는 먹을 수 있는 늦추는 약이나 예방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장 여과율이 75%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뭐 지금 동반 질환도 없고 단백뇨도 없고 혈뇨도 없으면 그냥 뭐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 갖고 그 신장 여과율이 더 나빠지는지, 아니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떤 걸 먹어서, 또 말씀드리는데, 어떤 걸 먹어서 신장을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장에 나쁜 약들을, 필요 없는 약들을 안 드시는 게 신장에는 제일 좋습니다. 남편이 신장병 3기인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먹는 거를 조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60세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는 아니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3기 환자에서는 보통 3기, 4기 환자에서는 일단은 같이 제일 중요한 건 저염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단백질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이제 3기 후반, 4기로 넘어가면 칼륨 수치 낮춰야 되고요. 인수치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수술 전 CT 검사 시 조영제로 인해서 신기능 감소를 고려해서 뮤테란 약물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말씀해 주신 수액과 비교해 효과가 어떤지요?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도 만약에 이게 가래약인데 가래약 성분 중에 아세트시스테인이라는 약이 있어요. 뮤테란인데 그 주사를 쓰면은 어느 정도 예방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생리식염수 수액입니다. 그래서 부갑상 수치가 155인데 얼마 전 검사에서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고 수술을 권하는데 갑자기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나요? 155면은 정상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인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2차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요. 근데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에 비해서는 부갑상선 수치가 155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부갑상선 수술을 권유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만으로는 왜 권유하셨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레아틴이 2.1 약간 높습니다. 3B 정도 되고요. 6년간 1.5까지 좋아진 상태입니다. 진단 후 소염제가 필요하면 뭐 브로멜라인 복합제를 쓰는데 이 약은 염증 자체를 막는 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안전한 소염 작용 처방 약제는 없는지 엔세이드 계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엔세이드는 협심증에도 조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고 뭐 타이레놀이나 트라마돌 성분 아니면 울트라셀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염증을 써야 된다.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혈액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탈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고 쓰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쓰셨으면 좋겠지만 쓰시더라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쓰셔야 되고 혈액 검사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인이 여과율이 25% 정도 남았는데 여과율을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쓰인 항생제가 걱정되어서 제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데요.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목사실린하고 클라블레닉 애시드라는 약을 쓰는데 콩팥 기능이 나쁘면 그거에 대해서 항생제를 감량해서 쓰시면 됩니다. 꼭 못 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헬리코박터를 냅두면은 일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위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항생제를 좀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만성 신부전 5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가요? 자, 제가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15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성 부법병 5기로 가면 모든 분이 투석을 해야 되나요? 모든 분이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는데 많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투석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면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거는 그 신장의 크레아틴이나 사구체 여과율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저한테 한 분이 오셨어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5기를 진단받았고 혈액 검사를 갖고 왔는데 제가 봐도 투석을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크레아틴이 한 6 정도 됐고요. 사구체 여과율은 뭐 6인가 7 정도 됐었어요. 근데 환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물론 뭐 고혈압 있고 다 있었는데 전혀 증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들을 많이 봤으니까 뭐 거짓말로라도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하거나 표정을 보면 어디가 나쁜지를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표정에서도 그렇고 전혀 증상이 없어요. 보호자도 말씀하시는데 전혀 신장 환자들이 이제 요독증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치만으로는 투석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압 조절 잘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2년 지나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투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환자마다 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여러 약제들 다 옥이니까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합병증들을 제가 말씀드린 그 환자분들은 저와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어요. 식이요법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이요법들을 굉장히 잘하시면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투석도 좀 더 늦출 수 있는 거예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홍파병 환자에서의 여러 가지 치료 목표 중에서 내가 오기까지는 갔지만 되도록이면 투석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하더라도 좀 더 길게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좋아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투석을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본인 그리고 옆에서 음식을 해 주시는 가족분들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 아마도 투석을 굉장히 늦출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막판에 강의가 길어져서 질문을 조금씩 빨리 하게 됐는데요. 음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콩팥이 나쁘다고 절대 인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투석을 해야 된다.'라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약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좋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잃지 말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장현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더욱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